제4장 확률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확률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 즉 공리 몇 가지를 다뤄본 뒤에 합사건에 대한 확률, 곱사건에 대한 확률, 그리고 조건부 확률,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종속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베이지 정리라는 것을 공부하려는 것이 우리 교재 제4장의 학습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의 제목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 통계 단원에서 배웠던 그 확률을 모두 다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이 단원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조합과 관련된 문제, 순열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확률에 대한 공리와 독립사건, 종속사건 이런 것들만 공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웠던 그와 같은 확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참고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대학 교과정에서도 확률론이라는 이 통계 분야에서 따로 또 독립되어 있는 그런 교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 교과정에서도 확률론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볼 때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우는 확률론이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참고서를 통해서 경우의 수, 조합, 확률, 그리고 간단한 확률과는 이 정도까지는 고등학교 참고서가 더 나아요. 대학 교과정에서 확률론은 우리가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만 2, 4년 확률 변수라든가 그리고 연속형 확률 변수, 정규분포 이런 것까지도 다 한꺼번에 포함돼서 다뤄지는 것이 확률론이에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우수를 따지는 문제, 조합, 순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많은 확률을 계산하는 것, 그 자체는 고등학교 참고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참고서를 통해서라도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통계학 인문교재에서 다뤄지는 교재 제4장은 확률에 대한 공리, 그리고 독립과 종속 이런 내용들, 그리고 조건부 확률과 관련되어 있는 베이지 정리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4장 1절 확률의 정의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확률을 정의할 때 전통적 접근 방법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 비율 접근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써놨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전통적 접근 방법이란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수학적인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주어져 있는 우리가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주어져 있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가지 중에 한 가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접근 방법의 확률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번을 던졌는데 10번 다 1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계속 주사위를 던졌을 때 특이하게도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이지만 그러나 경험적인 확률은 6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사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던졌을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비율 접근 방법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확률을 다루다 보면 수학적 확률도 경험적 확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수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경험적인 확률을 다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저자분들도 설명했듯이 주로 상대적 비율 접근 방법으로 이 통계 이론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률 자체를 계산할 때 수학적 접근 방법이나 또는 이제 경험적인 접근 방법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확률의 공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률의 공리인데 이 공리 액시엄이란 말은 뭐냐면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명제를 말합니다. 수학에서 정리라고 불려지는 것은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액시엄, 공리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거 증명하지 말고 그냥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자 이런 의미에 즉 별도의 증명하지 않는 수학적 명제를 액시엄, 공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확률에 대한 공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모든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는 뭐냐면 이벤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건 또는 사상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이벤트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에서 1이 나오는 사건을 2완, 2가 나오는 사건을 2투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구별해 나간다면 2완이 나올 확률, 2투가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인데요.
확률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예요. 즉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정상적인 주사위라면 1부터 6까지가 있으니까 모두 6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이라는 눈이 나올 확률은 한 가지 경우가 나와야 되니까 1이에요. 그래서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확률은 이 정의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약속되어 있다 보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분모가 항상 분자보다 크거나기 때문에 1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보다 크거나고 1보다 작거나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리로서 확률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음이 나올 리도 없고 1을 초과해서 나올 리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 주사위 눈은 모두 6가지가 있죠. 1이라는 주사위 눈이 나올 확률은 사건은 2완, 2라는 눈이 나올 사건을 2투, 그리고 쭉 가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올 사건을 2,6라 했을 때 그러면은 2완부터 2,6까지 각각의 확률은 다 수학적 확률은 똑같이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들을 6번 다 6가지를 다 더하면 6분의 6이 돼서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건들에 대한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공리의 두 번째 공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여집합에 대한 규칙 또는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사건이 나타날 것을 A라 했을 때 A의 여집합은 A가 나오지 않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사건을 A라 한다면 A의 여집합은 당연히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어떤 사건의 여사건은 A라는 사건하고 완전히 서로 배타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집합으로 얘기한다면요. 전체 집합이 유니버셜 셋에서 유라하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이 바깥을 말하잖아요. 이것이 A의 여집합인데 여사건도 이와 똑같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리고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한다면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전체 사건이 나올 확률은 1이에요. 전 사건들의 확률의 총합은 1인데 거기에서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을 빼면 돼요. 라는 얘기예요. 즉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 뒷면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1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사건에 대한 확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확률의 기본적인 공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의 규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합사건에 대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합사건의 확률도 조금 전에 여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론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 보겠습니다. U는 전체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U로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U예요. 자, 이제 우리는 A라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A와 B의 합사건이라 얘기를 합니다. A와 B의 합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합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마치 이거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우리는 보다시피 합에 관한 규칙은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서 그리고 이거 곱사건이라 얘기를 합니다.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동시에 나타날 사건에 대한 확률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합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합사건에 대한 규칙은 각각 이렇게 계산하고요. 얘는 이제 좌변을 이용하면 합사건에 대한 확률과 곱사건에 대한 확률의 합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과 같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마치 원소의 개수와 똑같다고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집합론에서 다뤄졌던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확률론에서도 기초적인 확률론 공부할 때도 이 그림을 많이 활용합니다. A 또는 B라는 의미예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사선을 빗금친 이 영역에 대한 사건이 나올 확률은
전체 중에 이만큼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확률은 기하적인 확률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전체 영역의 넓이 중에 특정 영역이 차지하는 영역의 넓이의 비율로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기하적인 확률로 본다면 전체 U라는 영역의 넓이 중에서 A와 B의 합집합이 갖고 있는 영역의 넓이가 곧 합사건에 대한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자, A에 속하는 영역의 넓이에다 B에 속하는 영역의 넓이를 더해보면 가운데 부분이 겹쳐졌잖아요. 두 번 겹쳐져서 넓이가 구해졌으니까 한 번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하적인 넓이의 개념으로서 이해하면은 이 합에 관한 규칙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볼까요? 상호 배반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요. 즉 이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자, 이렇게 될 때요. 교집합의 확률은 이제 결합 확률이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항상 0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A가 발생하고 동시에 B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항상 0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합의 규칙은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배반적인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공집합이고 공집합에 대한 확률이 0이었기 때문에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의 규칙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A하고 B가 상호 배반적이란 말이 없다면 당연히 이걸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호 배반적이다 그러면 이게 확률이 0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자, 이번에는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상호 배반적이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냥 합사건을 지금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군요. 자, 합사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A는 어떤 사건이냐면 3보다 큰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A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A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죠. A는 3보다 큰 수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4, 5, 6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B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라 했으니까 2, 4, 6이잖아요. 자, 그래서 A 또는 B라는 얘기는 자,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을 합집합을 해버리면 2, 4, 5, 6이잖아요. 그래서 A하고 B의 A, O와 B라는 얘기잖아요. A 또는 B 이거에 대한 합사건은 확률은 전체 6가지 중에 2, 4, 5, 6 4개가 나오니까 6분의 4 약분하니까 3분의 2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우변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A라는 사건은 4, 5, 6이 있어요. 전체 6개 중에 4, 5, 6이었으니까 6개 중에 3개예요. 자, 이번엔 이걸로 계산해 볼까요? 이번엔 B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니까 2, 4, 6이었으니까 전체 6가지 경우 중에서 3가지가 나오는군요. 그런데 이제 교집합을 찾아볼까요? 자, 여기 2가지 사건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것은 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을 빼면 되겠군요. 한 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이거 다 계산하면 6분의 6에서 6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이거 하나 더 있었군요. 6이 하나 더 있었네요. 정정합니다. 4, 9, 6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6에서 1을 빼니까 6분의 4 약분하니까 3분의 2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걸 밑에 걸 쓴 거예요. 사건 A에 대한 확률, 사건 B에 대한 확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와 B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 이것이 이제 요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A와 B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A와 C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A는 4, 5, 6이었고 그 다음에 B는 2, 4, 6이었는데 1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A와 C의 합사건은 자, A가 나오는 건 이거고 C는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A하고 C, A 또는 C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6가지 중에서 4, 5, 6, 1 4가지가 있네요. 3분의 2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A는 6가지 중에 4, 5, 6 3가지가 있고요. C는 6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A하고 C에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4, 5, 6하고 1은
교집합이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없다 그래서 6분의 0이에요. 이거 다 계산하니까 6분의 4, 약분하니까 3분의 2가 됐군요. 역시 이 성질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A하고 C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A하고 B는 서로 여기 있는 것이 서로 배반이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A하고 C는 서로 배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었기 때문에 A하고 C는 서로 배반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A하고 B는 교집합 부분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배반은 아니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호 배반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서로 배반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공집합이 아니라면 서로 배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결합 확률과 주변 확률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결합 확률이라는 것은 교집합,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교집합으로 주어지는 확률을 결합 확률이라 얘기를 합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동시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따질 때 결합 확률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주변 확률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바로 어느 한쪽의 변수만을 생각하려 할 때, 두 개의 변수 중에 어느 하나만을 고려하고자 할 때를, 그때를 우리가 주변, 마지널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널 probability에서 주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결합 확률과 주변 확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도표를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와 같은 도표가 있죠. 자, 이제 결합 확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건 A1, A2, 사건 B1, B2가 있을 때 A1이라는 사건과 B1이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A1과 B2라는 사건, A2와 B1, A2하고 B2라는 사건이 각각 동시에 발생하는 이 각각을 우리가 결합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는 요를 다 더해서 얻은 확률을 우리가 PB1, 사건 B2가 나올 확률은 PB2, 가로를 다 더해서 만든 것은 사건 A1이 나올 확률, 가로를 다 더해서 만든 것이 이 사건 A2가 나올 확률인데 여기 나와 있는 PB1, PB2, PA1, PA2 얘네들 각각을 주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확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가운데를 결합 확률, 얘네들을 주변 확률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결합 확률과 주변 확률의 문제를 한번 이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표는 역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느 학교에 졸업생들의 그 취업에 관한 현황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학생이 일반직에 그 취업할 확률은 0.35, 여기는 0.08, 대학원은 0.09, 아직 결정이 안 되는 경우는 0.06인데요. 이걸 다 더하면 이제 여기 0.5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학생이 일반직에 취업할 확률, 그 다음에 전문직, 대학원, 미결정, 역시 가로를 다 더하면 0.4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일반직에 취업할 확률은 0.6, 전문직에 취업할 확률은 0.15,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은 0.17, 아직 결정이 안 된 건 0.08 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더해도 1이고요. 이렇게 더해도 1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변 확률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일반직에 취업하는 확률, 얘네들이 다 주변 확률이에요. 여기는 여학생이 그 취업하는 확률, 남학생이 취업하는 확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결합 확률을 뜻하죠. 남학생이 일반직에 취업할 확률, 여기는 여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니까 어떤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계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 도표 요 안쪽이 결합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은 주변 확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조건 확률이라는 것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곱사건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합 확률이잖아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인데요. 이제 우리는 조건 확률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이 얼마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대적 비율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B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A가 그냥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다는 조건 하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걸 조건부 확률 또는 간단하게 줄여서 조건 확률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조건부 확률은 B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A가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부 확률하고 이 확률하고 A가 발생할 확률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B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A가 나타날 확률이라는 개념과 A 자체가 나타날 확률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다라 볼게요. 여기가 A라는 사건, 여기 B라는 사건, 여기도 A라는 사건, 여기가 B라는 사건이에요. 자, 우선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 말의 의미는 앞서도 얘기했었죠.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확률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전체 사건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오른쪽에 이 PA라는 것은 그림으로 보면 전체 영역 중에 얘가 차지하는 영역의 비율이 바로 PA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B라는 사건이 발생을 한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전체 집합이 U고 그 중에서 A를 나타내는 것을 비율을 따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전체 집합이 B예요. U가 아닙니다. 이 전체 U가 아니라 이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영역은 크기는 요거예요. 그 중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B라는 영역 중에서 교집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전혀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리도 달라요. 개념도 다르고. 그래서 B라는 사건이 발생을 한 다음에 A가 나타날 확률은 이 B 영역의 크기 중에서 교집합이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얘는 전체 U 중에서 A가 차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기호가 이해가 되면 이거 앞뒤를 바꾸는 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A가 나타난 사건 중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은 PA분의 여전히 이건 똑같아요. 예, 그런 말이고요. 당연히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건부 확률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에서 양변에 P, B를 곱해봐요. 그러면 P,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PB를 먼저 써볼게요. PB 그리고 보다시피 B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A가 발생하는 거니까 B가 발생하고 난 뒤에 A가 발생할 확률이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자 이제 여기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앞뒤를 바꿔보면은 그러면 이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분자는 똑같거든요. 그럼 얘를 P 여기가 A가 되고 A, B가 되니까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얘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라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합사건에 대한 확률, 합의 규칙이 있었잖아요. 합의 규칙, 자 합규칙 또는 합의 규칙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걸 우리는 곱의 규칙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곱의 규칙이라 하고요. 보다시피 좀 더 뒤에 가서 이 곱의 규칙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는 이제 이 조건 확률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도표가 있었잖아요. 그 도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학생 중에 전문직으로 취업하는 확률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들 중에서 전문직에 취업한 확률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호표기를 이렇게 써볼까요? 이걸 그냥 이렇게 여학생에 대한 사건이라고 전문직을 A라 쓴다면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여학생들이 취업하는 확률 중에서 여기는 뭐냐면 여학생이면서 그리고 전문직으로 가는 학생들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그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표를 보고 결정하라는 얘기였거든요. 자, 그러면 여학생들이 취업하는 확률은 여기 있습니다. 이 주변 확률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요 가로 두 번째 행의 요 가로축이 여학생들이 취업한 확률이에요. 그것이 0.42였었고요. 그 중에서 여학생들이
것들이 전문직에 취업할 확률이니까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결합 확률을 요 안에서 찾으면 돼요. 여학생이 전문직 요거잖아요. 0.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7을 42로 나눈 거니까 0.1 4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면 38 정도 되겠죠? 38이 아니라 28이 돼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 4, 6, 24, 그 다음에 2, 6, 12, 2, 6, 12, 4, 6, 24, 25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8, 7에서니까 28. 얘도 그럼 대략 0.12 이렇게 되네요. 그럼 대략 반올림 합시다. 0.167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학생들 중에서 전문직에 취업한 학생들의 확률은 0.16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란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독립사건과 종속사건, 이제 확률을 다루다 보면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우리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죠.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이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림상으로도 전혀 다르잖아요. 이 비영역 중에서 교집합이 차지하는 영역의 비율하고 전체 U라는 집합에서 A가 차지하는 영역이 같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계산하다 보면 이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즉 계산을 해봤더니 좌변의 확률과 우변의 확률이 서로 같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런 조건부 확률하고 그냥 그 자체의 확률이 서로 일치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즉 그림상으로는 여전히 얘는 이걸 나타내고 얘는 이걸 나타내는데 이 비율값이 같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5분의 1이고 얘가 10분의 5분의 1이라 했었죠. 5분의 1이고 얘가 전체 영역의 크기가 10인데 얘가 영역의 크기가 2 정도가 된다면 약분하면 이거 5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완전히 다른데 값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립의 정의는 이 조건부 확률하고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서로 일치할 때를 말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앞에 들었던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졸업한 여학생 중에 전문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취업하는 확률이 0.167이었죠. 그리고 전문직으로 취업한 그 확률을 주변 확률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볼까요? 전문직으로 취업한 확률이 0.15였어요. 이걸 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전문직으로 취업한 확률은 0.15였는데 여학생 중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한 확률은 0.167이니까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독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제 4의 3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도표가 주어져 있고요. 이제 확률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인원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 도표입니다. 전체 인원은 310명인데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승진한 사람들,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 남성, 여성 이렇게 인원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 A는 남성, 사건 B는 승진이라고 표시했을 때 다음의 확률을 각각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먼저 이거부터 구해볼까요? PA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것은 남성이잖아요. 자, 전체 회사 인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인원수는 남성은 여기 보다시피 가로를 보면 여기 인원수가 230명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것은 뭐냐면 승진한 사람 중에서 남성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승진할 확률 분해서 이제 남성이 승진할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확률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원수로 되어 있으니까 확률을 계산하려면 전체 인원수 310명 중에서 승진한 사람들은, 자, 여기 이 세로로 표시하면 얘가 승진한 인원수잖아요. 62명이 승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승진할 확률은 310분의 62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하면 전체 310명 중에서, 자, 이 말은 승진한 사람 중에서 남성이 승진한 사람의 인원수는 46명이었습니다. 46, 이걸 계산하는 얘기고요. 약분되고요. 62분의 46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5로 약분할 수 있겠네요. 5로 약분하면 46이 나오고요. 5로 약분하니까 62가 되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거 같아요. 물론 이거 더 약분되지만 지금 값이 같다는 것만 보이도록 하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확률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따라서 A와 B는 확률적으로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독립이란 말과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서로 배반이란 말을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서로 배반, 이 상호 배반 또는 서로 배반 이런 말을 구별을 해야 돼요. 서로 배반이라는 것은 자,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뭘 나타내냐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확률값이 같으면 서로 독립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즉 교집합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얘는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려서 확인한 것처럼 B 영역 중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차지하는 비율의 그 넓이분의 넓이의 그 비율하고 전체 집합 U에서 예를 들어서 A가 차지하는 넓이가 서로 그림상으로는 다르지만은 값이 같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아까 그렸던 것처럼 교집합이 이제 여기가 전체가 5고 얘가 1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럼 5분의 1이 되죠. 이걸 계산한 게 이제 5분의 1이었더라 봅시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계산한 것은 이렇게 교집합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상호 배반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독립이란 말은.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전체가 10이었는데 요 넓이가 2였다면 약분하면 이거 5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같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상호 배반이라는 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없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독립이란 것은 이렇게 교집합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것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이것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면 그때는 우리가 서로 두 사건은 확률적으로 독립이다라고 정의를 한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상호 배반이라는 용어랑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 4의 3번을 통해서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서로 배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A하고 B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A와 B는 독립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남성이 승진한 거랑 그리고 남성과 승진 이 두 사건은 서로 간에 독립이었던 사건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도표를 통해서 이 결합 확률이라든가 주변 확률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독립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곱사건으로부터 이와 같은 규칙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부터 이 곱셈 규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긴 지금 일반적으로 얘가 두 사건이 확률적으로 독립이든 종속이든 상관없이 항상 곱셈 규칙은 조건부 확률로부터 이게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PA와 같거나 또는 얘가 PB와 같으면은 즉 A와 B가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이라면 이 곱의 규칙은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원래는 A가 발생하고 나서 B가 발생할 확률이 이 두 개의 곱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즉 앞서 계산한 것처럼 이런 게 같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게 PB와 같다는 얘기니까 곱의 규칙은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얘를 정의를 하고 얘가 독립이란 말은 이게 같을 때 독립이다라고 하고 이게 성립한다는 걸 얘기했는데요. 반대로 약속하는 저자분들도 있습니다. 즉 확률적으로 독립을 이 조건이 성립할 때 확률적으로 독립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같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느 쪽이든 간에 한쪽을 정의하면 다른 한쪽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제 4의 2번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번에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죠. 여학생을 A라 놨군요. 이제 요 기호를 한번 적어 놓고 나서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여학생을 A라 놓고 그 다음에 B는 전문직이었군요. 그랬을 때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거와 그리고 자, 이거 각각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네요. 자, 다 앞으로 되돌아가서 이 도표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여학생이 전문직으로 취업한 경우잖아요. 여학생이 전문직으로 취업한 경우 0.07입니다. 자, 이것은
여학생이 취업할 확률이죠. 여학생이 취업할 확률이 0.42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다시 그 전문직으로 취업할 확률이잖아요.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계산한 문제는 여학생 중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할 확률이니까 PA분의 PA 교집합 B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PA였었으니까 이거 서로 약분되고 PA와 B의 교집합이니까 똑같이 0.07이죠. 결국 이제 이 예제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저자분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걸 계산한 거랑 이걸 계산한 경우는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자, 이어서 이제 독립사건의 곱셈규칙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이라면 이게 서로 이 둘을 곱한 거와 얘랑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4의 2번 예제를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제 4의 1에서 사건 A와 C는 상호 배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건 D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 했을 때 예제 4의 1번으로 가는 거였군요. 예제 4의 1번.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B와 D의 곱사건 그리고 PB와 PD의 곱을 각각 구해보고 사건 B와 D가 서로 독립임을 확인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A, C 그리고 사건 D. 사건 D는 새로 만든 거네요. 자, 이제 D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고 얘기를 했네요. 5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D라는 사건이 나올 수 있는 집합을 다 표시하면 5하고 6이에요. 자,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뭐냐면은 B와 D의 곱사건이 나올 확률과 그리고 B가 나올 확률 그리고 D가 나올 확률의 곱을 각각 구해보고 비교해보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4의 1번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요거였었네요. 자, B하고 D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B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였었네요. 2, 4, 6입니다. C는 1이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B가 발생하고 동시에 D가 발생하는 사건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D는 5하고 6이에요. 그리고 B는 2, 4, 6, 2, 4, 6하고 5, 6에 동시에 발생하는 건 6이 있잖아요. 전체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분의 1이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합니다. B는 자, 요걸 계산하면 전체 6개 중에 3개가 나오죠. 주사위는 6가지 중에 3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B를 계산하죠. 이게 PB가 아니라 PD라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써놨군요. PD는 계산합니다. 자, PD는 6개 중에서 5보다 크나 같은 수는 2개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이거예요. 이걸 계산해 볼까요? 2개 곱을 계산합니다. 자, 2, 3, 6이고 약분되죠? 6분의 1. 똑같네요. 그래서 자, 이제 B하고 D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하고 B가 발생할 확률과 D가 발생할 확률의 곱을 계산한 결과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이건 독립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B하고 D라는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B하고 D를 잘 볼까요? 여기 보면 5보다 크나 같은 수의 6이라는 원소가 똑같아요. 여기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즉 서로 상호 배반적이란 말을 하고 독립이란 말을 확연하게 구별하자는 뜻이에요. 상호 배반적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 그러나 독립은 계산에 의해서 같아지는 경우를 말하니까 공통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하고 D가 서로 독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4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리는 이 베이지 정리입니다. 이 베이지 정리는 뭘 다루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어떤 물건을 제조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이제 원자재를 두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완성품을 만드는 어떤 회사 입장에서 두 부품을 납품하는 두 회사 A, B 두 회사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어떤 완성품을 조립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각각의 회사에서 납품하는 그 제품에 불량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불량률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량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어떤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제품을 딱 선출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불량품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제품이 불량품인데 이 불량품이
A라는 회사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 또는 B라는 회사에서 납품한 불량품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A라는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의 불량률이 경험에 의해서 확률이 대략 어떻다라고 알려져 있다라 보고, 같은 방법으로 경험에 의해서 B라는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의 불량률이 어떻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사전에 알고 있는 확률을 우리는 사전 확률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사전 확률을 가지고서 사후 확률, 다시 말해서 불량품을 하나 선출했는데 이것이 A 회사에서 납품할 확률, 이것이 사건이 발생한 후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사전 확률을 이용해서 사후 확률을 조사해 보려는 것이 바로 베이지 정리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베이지 정리를 여기 보다시피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불량품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사후 확률, 그 불량품이 나왔는데 그게 A 회사에서 납품받은 부품이었을 확률, 이런 확률이에요. 그것이 사후 확률인데,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즉 A 회사에서 납품할 확률의 그 불량품일 확률이 얼마다, B라는 회사에서 납품받은 그 부품의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확률이거든요. 이미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베이지라는 사람이 만든 정리, 베이지 정리입니다. 이 베이지 정리는 확률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 정리랑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도 곧잘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예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책의 특징은 연습 문제가 풍부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재 본문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연습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습 문제의 대부분의 해답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꼭 풀어보면서 베이지 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 사건이 발생의 원인에 대한 사후 확률을 사건 전에 알고 있던 사전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수학 기호를 써서 표시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같이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B가 불량품이 나올 사건이라 볼게요. 그리고 A1은 그냥 A1이라는 회사에서 그 불량품이 납품된, 불량품이 A1에서 납품한 그 제품이었을 사건을 A1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불량품이 나온 사건 중에서 A1 회사가 납품한 사건에 대한 확률이에요. 자, 이것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인데요. 그 중에서 불량품이 A1 회사에서 납품한 확률인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PB라는 것은 즉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불량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1에서도 불량품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B1, A1, A2라 할까요? 여기 A2라 써놨네요. A1 회사, A2 회사, 각각의 회사에서 불량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A1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과, 그리고 A2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건 합사건이 되잖아요. A1 회사하고 A2 회사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서로 그래서 상호 배반적이라서 집합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A1, A2가. 그래서 단순하게 합사건을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A1 회사는 A1 회사, A2 회사는 A2 회사니까 이 합사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덧셈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여기 썼던 거 좀 지워버렸습니다만, 조건부 확률로부터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여기다 썼던 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하고 B의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A가 발생하는 확률, 그리고 B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A가 발생하는 확률, 이거와 같고요.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요거는 A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걸 반대로 써놨군요. 이건 A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B가 발생하는 확률이고요. 얘는 또 이제 B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A가 발생하는 확률,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돼요. 자, 곱사건을 그래서 기호 표기를 맞춰서 보겠습니다. 얘네들 각각을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요거 계산합니다.
A1과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A1과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 자, 이걸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걸로 우리 책에는 이제 이걸로 표시해 놨군요. A1.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리고 P 여기 이제 똑같이 얘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A2 그리고 B 분의 자 이제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항 중에 하나를 위에다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A1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조건부 확률일 뿐이에요. 자 이제 불량품이 나왔어요. 사후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데 사전 확률 자 보세요. A1은 A1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에 대한 불량률이에요. 얘는 A2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에 대한 불량률. 사전 확률을 이용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베이지 정리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호 표기 방법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따로 외울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곱사건에 대한 것을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베이지 정리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베이지 정리는 더 일반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더 많이 일반화시켜 놓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베이지 정리 같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문을 곧 들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4장 3절에 보면 나무 그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복잡한 확률을 계산하려고 할 때 경우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무 그림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베이지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구두로 설명했던 어느 회사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원자재를 납품 받으려고 하잖아요. A1 회사, A2 회사. 그런데 각각의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의 불량률이 이미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품을 딱 조사를 했는데 불량품이 나왔고 이 불량품이 A1 회사에서 납품한 제품에 대한 불량률이 될 확률, 즉 사후 확률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금 전에 구두로 설명했던 거예요. 어떤 제조회사가 두 납품회사 중 A1 회사로부터 전체 60%를 A2 회사로부터는 40%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로부터 100% 다 이제 원자재를 이제 납품받고 있어요. A1 회사의 제품 중에 불량률은 3%, A2 회사의 불량품은 5%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불량품인 사상을 빌어놨을 때 그 불량품 하나를 발견했다면 그 불량품이 A1 회사와 A1 회사에서 나올 확률, 또 A2 회사로부터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이걸 그대로 써서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불량률이 나올 확률 중에서 사건 중에서 A1 회사가 납품해서 얻은 제품일 확률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할 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A1 회사에서 납품받고 A2 회사에서 납품받는 것이 A1 회사에서는 전체 60%를 납품받고 여기는 전체 40%를 납품받습니다. 근데 이 A1 회사에서 정상품과 불량품이 있겠죠. 정상품은 불량률은 3%예요. 그럼 정상품은 97%가 정상품이겠네요. A2 회사에서는 불량품이 5%예요. 불량품은 5%였고요. 정상품은 그러면 95%가 들어왔겠군요. 자, 이제 그러면 이들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1 회사에서 들어온 것 중에 정상품은 전체 여기는 이제 퍼센트니까 1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의 60 퍼센트 0. 그냥 0.6이라 씁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0.97이죠. 이것이 이제 A1 회사에서 들어온 정상품이 선택될 확률입니다. 자, 이번엔 A1 회사에서 불량률이 3%라 했으니까 0.6 곱하기 0.03이 되겠죠.
자, A2 회사에서 정상품이 들어오는 확률은 0.4 곱하기 0.9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2 회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0.4%, 40%니까 0.4 중에서 0.05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서 불량률이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불량률이 나올 확률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일단 PB부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PB는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0.6 곱하기 0.03 플러스 0.4 곱하기 0.05입니다. 이거 값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량률이 나올 확률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A1 회사에서 납품받은 제품이었을 확률은 바로 이 값 0.6 곱하기 0.03 플러스 0.4 곱하기 0.05 분의 0.6 곱하기 0.03이 바로 A1 회사에서 납품받은 제품이 불량률 확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불량품 중에서 A2 회사에서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자, 이렇게 쓰면 되죠. 0.6 곱하기 0.03 플러스 0.4 곱하기 0.05 분의 여기는 0.4 곱하기 0.05를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바로 불량품이 나왔고 그 중에서 A1 회사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 그러니까 사후 확률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불량품 중에서 A2가 발생하는 A2 회사에서 납품받은 제품일 확률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사후 확률을 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A1 회사의 사전 확률하고 A2 회사의 사전 확률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사후 확률하고 사전 확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베이지 정리의 개념이고요. 이런 베이지 정리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쉬우면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 문제 등을 통해서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베이지 정리는 이 확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연습 문제 등을 토대로 해서라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